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경기 충청에 이어 강원도까지 퍼졌습니다. 확보된 백신으로는 전체 소의 절반 정도만 접종할 수 있어서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는 법도 함께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법원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았는데 야당은 재판이 늦어진 이유는 검찰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박멸된 줄로 알았던 빈대가 최근 곳곳에서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빈대 대처법과 예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퍼지다가 인천과 강원 등으로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1,6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첫 소식 신경희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축산농가. 방역대원들이 축사 앞을 통제하며 소독약품을 뿌립니다. 지난 20일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발병한 이후 확진 사례가 27건으로 늘어 1,6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어제는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전염이 확인됐습니다. 서해안 중심의 확산세가 닷새 만에 인천에 이어 내륙인 강원도까지 번진 겁니다. 백신 주사를 놓게 되면 항체 형성되는데 약 3주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이 옮기는 전신 피부병 증상으로 폐사율은 10% 수준입니다. 감염 시 유산, 불임 등을 유발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지만 시민들은 소고기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비가 껄끄럽더라고. 그래서 그냥 호주살이나 그거를 살까 싶어요. 방역당국은 백신 170마리분을 다음 달 초까지 추가 도입해 접종할 계획이라며 농장 내외부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베트남에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서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사망했습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오후 베트남 남부 지역을 관광하던 중에 불어난 하천의 급류에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서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울 대학가에 마약 판매 광고지를 뿌린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집에서는 수상한 액체가 발견이 돼서 경찰이 성분 부성에 나섰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반바지 차림 남성이 서울의 한 대학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 유리창에 뭔가를 꽂아 넣습니다.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지인데 영어로 영감이 필요하십니까? 1g으로 50배 이상 효과를 내는 획기적인 액상대마를 준비했다는 등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20일부터 사흘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대학 3곳에서 마약 광고물 200여 장을 뿌린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 명함 크기의 종이에 합법 액상대마를 판다는 문구와 함께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어 마약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A씨와의 1대1 대화방으로 연결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A씨는 무직자로 마약 거래를 미끼로 학생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을 뿐 실제 마약을 팔 생각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A씨 집에선 정체불명 액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액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중동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합니다. 사우디 방문 마지막 날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차를 운전해 윤 대통령을 행사장으로 안내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 방문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 숙소를 빈살만 왕세자가 찾았습니다. 예정이 없던 일정으로 23분간 단독 환담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포럼 일정을 위해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빈살만 왕세자가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차량 옆자리에 태워 안내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대통령님 다음번에 오시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행사장에 입장한 윤 대통령은 아랍어 속담을 인용해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아랍의 속담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같이 갈 친구를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두 번째 국빈 방문지인 카타르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타민 국왕과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거라며 에너지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와 방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을 만나 에너지와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TV조선 김정호입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을 추진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법안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병환은 지금 즉시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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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됩니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 약탈적으로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내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거주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선고받은 내역들을 분석해보면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회에 젊어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혹은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대상자입니다. 이미 출소한 박병호, 조두순 등 325명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는 법도 함께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내년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 한동훈, 조국 두 전현직 이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에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권에서는요 벌써부터 한동훈 장관의 출마 지역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히 총선 출마에도 또 역할이 있는 거고 그때는 바람이 한동훈 장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종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요 사이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종로 1번지에 나가는 후보 왠지 올드하지 않으세요? 의미 있는 험지여야 됩니다. 한 장관에 대해서 막 험지 출마 이야기하는 분들, 험지 출마 하는 분들 지역 보면 다 양지예요. 중진들이 먼저 내가 험지 나가겠다 하는 게 감동이 있는 거다. 자, 앞서 이제 종로 출마설이 나온 데 이어서 이른바 험지 출마론까지 지금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출마, 이거는 기정사실로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본인의 의사를 모르겠고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어쨌든 당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주면 좋겠다. 총선 전략 차원에서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본인이 이제 법무장관 이후에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로를 예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해당 정치적 행로에 부합하는 행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거기에 따라서 출마 여부 또는 출마 지역을 선택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에서 원하는 듯이 4월 달 총선에서 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총선에 유리한 전략적 차원에서 한 장관이 출마 여부 또는 출마 지역 선택 이 문제가 달라서 아마 조정훈 의원이나 뭐 장해찬 최고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장해찬 최고의 경우는 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지역 가서 당 전체적인 총선 전략 차원에서 부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두 사람의 얘기가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윤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상징적인 장소에 나가서 승부하는 거 아니면 험지 가서 살아와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것 이 둘 중에는 어떤 쪽에 가 맞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로도 예전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종로에 표심을 주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로에 가서 만약에 사전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는 걸로 나온다. 그럼 수도권 전체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전에 20대 때 오세훈 현 시장도 나가서 다른 데 유세 지원하면서도 고전에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세 지원 차원, 그러니까 전략적 측면에서 전체 총선을 지원하는 측면이라 그러면 좀 더 여유 있는 지역 가서 본인 지역 선거를 염려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지역에 출마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험지에 가서 하라. 이거는 저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행로에 대해서 조언한 거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에서는 이 국감 이후에 이 한 장관 탄핵을 추진할 거라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글쎄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될지 또 한 장관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민주당은 대비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어떤 식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10월 27일 날 국정감사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해서 지금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저희가 민주당에서는 사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는 상수로 보고 있습니다. 출마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뭐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희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피의사실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포에 대한 그런 지적들은 꾸준히 저희가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저는 이 탄핵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그 총리랑 국무위원들에게 이제 야당 의원들과 이렇게 좀 싸우는 언쟁하는 듯한 모습을 좀 자제하라라고 한 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6일 날 법무부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변화된 태도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좀 분기령이 탄핵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하는데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일단 상수로 보고는 있지만 탄핵에 관해서는 아직은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요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이 스타 장관이죠. 또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출마를 결심한다면 결과에 따라서 아까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는 셈이고 또 과연 여권이 원하는 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이 그러니까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중도층의 소구를 할 수 있는 혁신위도 띄우고 해서 어떤 행보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보수층에서도 약간 이제 소원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집토끼를 단속하는 측면에 한동훈 장관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게 집토끼 단속, 그러니까 보수층에 대한 소구를 간직한 채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카드가 굉장히 소구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뭐 실력적인 측면이나 반듯한 모습이나 그다음에 대야 투쟁력을 볼 때 보수층에서 원하는 상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수층에 대한 단도리 차원에서라도 한동훈 장관의 차출로 인한 출마는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아까 그 탄핵 이야기도 계속했습니다만 이 탄핵안이 이제 기각될 경우에 이제 민주당에는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출마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탄핵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도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그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저희는 오히려 그 특정 뭐 종로라든지 험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대선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오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국 선거를 총괄하면서 예. 진두지휘하면서 좀 보수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맡을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좀 해보는데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그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든지 또는 아까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등등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여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위반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겠죠. 예. 뭐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 해서 기소하지만 반드시 유죄가 나온 건 아니듯이 그 결정에 대해서는 뭐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탄핵이란 것은 우리 그 입법부에 주어진 가장 큰 또 정치적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그 정치적 권한을 행사를 검토하는 정도까지 이르는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태들 그런 것들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그렇죠. 지금이라도 한동훈 장관이 바뀐 변화된 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마를 막기 위해서 탄핵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지 것이죠.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했을 때 민주당이 불리하다라고 저희는 그건 판단하지 아니다.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탄핵은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탄핵 발의를 했을 때 그때 그만둬도 되거든요. 가결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어쨌든 법무장관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뭐 공판주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파적 이익에 앞선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중대한 어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란 그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 전 장관 최근 발언과 또 출마에 대한 이 야당 지도부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작가 이후의 삶의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운명의 여신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재판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면 제가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죠. 조국 장관은 입당한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해서 입당을 시켜서 그럼 출마를 시켜야 되는 건데 좀의 어려움이 있겠죠. 좀 거시기하다. 거시기한 것은 사투리로 알 수 없다 지금은. 거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입장 쪽에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행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발언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두 개의 혀등을 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조 전 장관 총선 출마 내년에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 부위원장께서도? 원래 정상적인 그동안의 관행에 따르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2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기소된 이후에 의원이 됐어요. 3년 8개월 만에 이제 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만약에 당선만 되면은 출마를 통해서 본인이 직은 다 채워요. 그다음 뭐 송철호 우사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기소된 지 근 4년 돼가고.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판 지연에 따라서 본인이 직은 다 채울 수 있다라는 이런 현상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제 개편에 따른 결과죠. 만약에 연동형 대표제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면 본인은 비례대표제를 통하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만약에 입성한 이후에 자격 상실이 된다 하더라도 후순위에 물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 이런 것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 지사와는 손을 잡지 않아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손을 잡고 아마 공천을 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빚을 졌다고 한 그 표현이 어떻게 현실화되느냐에 따라서 출마 여부 결정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들어보셨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 이 조 전 장관이 아직 입당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죠. 좀 거시기하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저 발언의 의미는 뭔지 민주당에서는 좀 복잡 미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조국 장관 하면은 이제 사법개혁, 검찰 개혁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제 반대하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과 이제 세게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모펀드 관련된 혐의로 인해서 수사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별건에 별건 등등을 해서 온 가족이 지금 뭐 멸문지화를 당하듯이 수사받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검찰 개혁을 추동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반대적으로 고초를 걷고 있다는 거에 대한 심적인 그런 공감은 좀 하지만 정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중인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공천을 해서 우리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분들의 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뭐 논의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근데 본인들의 활동은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랑 아주 새 전선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런 싸웠던 그런 분들이어서 실제로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분은 한 분 이제 피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출마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총장 시절에 장관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인데 강한 지지층이 있는데 이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것은 약간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도 좀 살펴보죠. 혁신위 인선 1차 시한이 내일입니다. 기득권과 영남 중심 인사들을 탈피할 거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내용이 전해진 것들이 없습니다만 안에서 보시기에 어떤 인사들이 합류를 할 건지 뭐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도 좀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은 아니고 당내 인사는 어차피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인사지만 그렇습니까요? 일각에 뭐 여러분이 논의가 돼요.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박은식인가요? 뭐 의사분, 호남에서 활동했던 의사분 이런 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혁신위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활동 시한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총선이 이제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그 뒤에 총선 기획단도 출범해야 되고 이제 영입위원회도 출범해야 되고 총선 체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선대위가 발족을 할 시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혁신위가 활동 기간이 짧습니다. 그럼 혁신위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위기를 해칭하는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용으로 이 혁신위가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혁신위의 활동 결과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이 그때까지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인물들을 아마 섭외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섭외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용 같아요. 어떤 인물이 들어왔을 때 그 해당 그 지역이나 해당 층이나 해당 인물층에 어떤 주는 메시지용으로 혁신위를 꾸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런 인사가 된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걸 제도적 장치로 할 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메시지 위주나 당의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위원장의 먼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유승민계 넣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와 있는데 밖에서 보실 때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세요? 혁신위원회? 현실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혁신위가 출범한 이유는 선거 패배 때문, 보궐선거 패배 때문이었고 이 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정권 심판으로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차적 책임이 있고 또 이를 공천한 어쨌든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인데 이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만든 혁신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 멤버로 활동하는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명분상으로 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 자기 정치를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감정의울이 너무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대리해서 누군가가 의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그 대리전 양상으로 이제 비화되고 오히려 그 혁신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혁신안 도출에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고 현실성도 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메시지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천 룰을 혁신위에서 안건에 포함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일단은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공천 룰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에서는 이제 그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거든요. 다음 주에. 그럼 총선 기획단이 뭐 하는 거냐면 총선 룰을 정하고 총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혁신위하고 출범할 총선기획단하고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일단 혁신위가 할 일은 당의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당내 분란도 잦아들고 혹시나 공천 혁신 과정에서 낙마하신 분들이 무소속 출마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당의 지지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혁신위의 단기적인 목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았는데 야당은 재판이 늦어지는 건 검찰이 초래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여당은 이 대표가 최근 국정감사를 이유로 법원에 나오지 않은 걸 놓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20만 페이지 정도 달한다는데 수십만 장의 증거 기록을 다 검토해야 되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다만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보기 드문 상황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된 걸 두고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법원은 규정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의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 측은 여야의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불리한 그런 결정이나 판결 혹은 표현 중에 일부라도 있으면 그 법원의 판결을 아주 비판하고 헐뜯고.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재판의 이 배당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여당 목소리를 듣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이 대장동 성남FC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위증죄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제33 형사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에 편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전주의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위증죄요. 지금 여당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증죄 단독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왜 대장동 사건과 또 백현동 사건과 합치냐. 결국 시간을 끌기 아니냐. 이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법과 원칙을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과 관련된 것에 어떤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이것은 이제 법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그 법원조직법 7조 사항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아닙니까? 거기에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가 관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 사형, 무기, 단기 이상의 징역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주 중대한 사건은 이제 판사님 세 분이 하는 그 합의부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전주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단기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판사님이 한 분이 진행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맞죠.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그 법원의 법원 사무 분담표에 따를 경우에 지금 그 단기 1년 이하의 어떤 사건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결국 원칙이 아니고 원칙의 예외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을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원칙이 아닌 예외를 따라 가지고 했느냐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건과 병합하다 보니까 그럼 하세월 이미 그 어떻게 보면 위증 교사에 따라 위증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자백하여서 유죄란 것이 사실상 인정되는 사건을 별도로 해서 빨리 진행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사건과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 재판이 하세월로 늘어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법원이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네, 원칙이 아니라 이제 예외에 따라서 배당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법원이 이렇게 여러 사건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유 보통 뭔가요? 예. 검찰이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유증교사 사건 전체를 하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모두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기소할 때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일주일 간격으로 소위 말해서 쪼개기 기소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네. 유증교사 사건 등을 우리 관련 사건을 포함 이것이 동일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 합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 위법도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 위법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당이 주장한 대로 혹시 이제 위증교사 사건만 단독 판사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재판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빠르게 정확히 빨리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재판의 어떤 그 이념은 두 가지입니다. 네. 실체 진실 발견. 그리고 그것은 신속하게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백현동 사건 그것 같은 경우에는 벌써 대장동 사건은 벌써 재판에 넘겨진 지가 거의 뭐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변론 절차는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중앙지방법원 33부에 묵다 보니까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년을 넘어서 후내년까지도 넘어가야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이 사건은 달라요. 단순히 위증 교사했던 그로 기소된 것은 이재명 대표지만 실제로 위증됐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진행되는 사건과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걸 굳이 이번 합의부로 같이 묶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한 사람은 사실상 위증 교사에 따라서 위증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그 어떤 위증 교사하는 내용이 녹취로 돼 가지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비춰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원칙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 기소를 하고 단독 재판부가 해서 신속하게 그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상에 얘기하고 하는 실체적 진실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념에 훨씬 더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판사로 하면 빨리 나온다는 훨씬 얘기잖아요. 빠르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재판 결과가 늦어진다는 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유리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앞서 이 사건 그 병합에 따른 어떤 재판 진행에서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따른 부득이한 그 어떤 결과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재판 결과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탑니다.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이상이 갈 수도 있는데 차기를 준비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무죄를 받아서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재판 지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병합해서 입체적으로 하면 조금 사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 그 기소를 하면서 검찰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위증 교사가 결국 백현동 사건의 김인섭을 비롯한 위증하게 된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게 된 동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위증 교사를 해서 정말 어렵게 위증을 해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 백현동에 관한 어떤 그 김인섭 씨가 77억이라는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김인섭 씨에게 모으고 김인섭 씨와 특별한 20, 30년의 지인 관계에 있던 사람한테 돈을 몰아준 그에 대한 어떤 동기를 밝힌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판부가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요, 관심은 재판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이 여전히 1,000명 넘는 탈북민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강제 북송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북단체 컨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국경 지역 교도소들의 북한 국적 수감자 수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들의 수감을 시켜놓고 중국이 자기들 실정법상 형기를 매겨놨기 때문에 그 형을 다 완료한 이후에 북한으로 북송시키는. 1,000명이란 숫자는 탈북민 지원 활동가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취합해 추산한 건데 이달 초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600여 명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추가로 탈북민을 대규모로 북송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탈북민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 탈북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다시 환수하고 그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소환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탈북민의 기본적인 안전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와 협력해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보호소 설치 등을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저출산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2040년에는 14살 이하의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문을 닫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원생이 계속 줄자 경영난이 심해져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주택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어린애들이 없잖아. 한 몇 년 했는데 자꾸 수가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니까 적자나니까 안 되지.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폐업한 어린이집만 2,000여 곳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매일 한 곳씩 문을 닫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금의 추세라면 17년 뒤엔 만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절반 가까이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 통계청 전망보다 125만 명이나 쪼그라든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내년 출산율 0.7명을 저점으로 보고 이후 반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로 회복했던 그 인구대입니다. 주 출산 연령으로 진입을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예산정책처는 지속적인 하락을 전제로 분석했습니다. 통계청의 출산율 반등 전망이 2015년 이후 매번 어긋났고 초혼 연령 등의 여건을 볼 때도 반등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2분기 서울 관악구 출산율이 전국 최저인 0.42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150여 대가 추돌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을 분간하기 힘든 짙은 안개가 원인이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로 부딪히고 겹겹이 쌓인 채 멈춰선 사고 차량 행렬이 수킬로미터 이어집니다. 불에 타 앙상한 뼈대만 남은 차도 있습니다. You see that truck up there? Her car is under that truck. 현지 시간 23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고속도로에서 차량 158대가 추돌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첫 추돌 이후 일부 차에는 불이 붙었는데 유조차 등이 포함돼 있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습지여서 안개가 자주 끼는데 이날은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로 생긴 연기까지 섞여 이른바 슈퍼 안개가 형성됐습니다. Everybody had to running it out their car so fast because the more and more you sat there, the more cars just kept hitting everybody. 고온 건조한 날씨로 가뭄과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가시거리가 3m 이하로 떨어지는 슈퍼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한 해 동안 예술 분야의 활약상을 조명해온 아름다운 예술의 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13회째를 맞는 올해는 배우 이정재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제가와 함께 시작된 제13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입니다.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이 해마다 영화와 연극, 선행과 공로 부문 등에서 활약한 대한민국 예술인을 선정하는 시상식에 올해 주인공은 배우 이정재였습니다. 영화예술인상 이정재 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정재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에미상을 수상해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직접 연출한 헌트로 한국 영화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영화 예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시 부흥할 수 있는 한국 예술의 해가 되기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극 부문은 올해 89의 노익장을 과시하며 리어왕으로 열연을 펼친 배우 이순재에게 돌아갔습니다. 67년째 제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어왕 공연 때는 정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매일 침을 맞고 나가서. 배우 김서형은 비닐하우스로 독립영화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100여 편의 작품을 연출하고 베네치아, 모스크바, 칸 국제영화제 수상으로 한국 영화를 세계에 널리 알렸던 임권택 감독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환자 돕기 활동에 헌신한 배우 조인성은 선행 부문을 수상하고 상금 2천만 원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벌레 사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룹사 전체가 퍼졌을 수 있다 그런 증언들도 많고요. 이게 불스텐도 있고 외국인도 드나들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나왔느냐. 고열이 나면은 무기력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막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보신 대로 국내에서 방면될 줄 알았던 이 빈대가 최근 곳곳에서 발견돼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갑자기 어디서 이게 나타나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는 모두 해외 유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 여행객들에 의해서 이제 네. 유입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 빈대는 몸에 기생하는 그런 벌레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정해충이거든요. 이 집 주변에 어떤 침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서식하면서 흡혈을 하는 그런 해충이기 때문에 여행 가방이나 이런 데 이제 묻어서 해외에서 이제 유입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선뜻 저희가 생각하기에 빈대는 좀 주거 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 있을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저희 주거 환경이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빈대가 서식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이 빈대는 위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퀴 같은 경우에는 네. 먹이가 유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방 주변에 이제 떨어진 식자재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살죠. 예. 그러니까 위생에 상당히 관련성이 있지만 예. 빈대는 흡혈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더럽다고 해서 많이 생기고 네. 깨끗하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제 빈대에 물려도 이제 모기나 진드기에 물린 것과 이제 착각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은데 증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빈대는 집안에 이제 침대 주변에 그러니까 빈대의 영어 일반명이 베드버그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주변, 침실 주변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빈대가 전체가 다 흡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40~50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면 40~50마리가 일시에 흡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기나 이런 것들은 집안에 뭐 침입해서 들어오면 한두 마리가 와서 이렇게 흡혈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흡혈 부위도 굉장히 많고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흡혈 부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잠시 보여드렸는데 심각할 경우에는 고열에 빈혈까지 동반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처법이나 치료법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빈대에 물리면 이제 굉장히 가렵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 한 번에 물리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가려워서 많이 또 긁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빈대의 타액은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단백질은 굉장히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로
그 물린 부위를 이렇게 따갑게 좀 이렇게 째주시면 화상이 입지 않도록 그렇게 뜨겁게 좀 째주시면 훨씬 더 그 가려움증을 빨리 많이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왔어요, 빈대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모기약 또 뭐 바퀴벌레약 예. 이런 걸로 충분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집에서는? 집에서는 이제 모기나 바퀴처럼 네. 그런 해충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흡혈 공격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침대 주변에 잘 살펴보시면 예. 이 빈대는 그 흡혈하고 나서 배설물을 배설할 때 약 반의 책선 물질을 배설하는데 네. 약간 거무튀튀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의 어떤 그 곰팡이 쓴 것처럼 예. 그런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침대 주변이나 매트리스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만약에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은 뭐 적은 밀도로 서식할 경우에는 가정용 에어로졸 중에 피레스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피레스린. 예. 피레스린은 이제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 자생하는 국화의 일종인데 네. 거기서 추출한 추출물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실내 사용해도 독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안전하고 잘 분해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그 부위에다가 직접 이렇게 분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방제를 하는 것이 좋고요. 더 많이 서식하게 되면 빈대가 심지어는 그 액자 뒤에도 살고요. 그래요? 커튼 레일사에도 살고 심지어는 콘센트 안에도 삽니다. 네. 그러니까 더 전문적인 어떤 방역을 이제 원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연락을 해서 내 관내 지역에 전문 방역 업체를 좀 소개를 받아가지고 방지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들어보면 빈대를 집에 들이지 않는 예방이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생활 속에 뭐 수칙이 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나요? 일단 이제 외국 해외 이제 그 여행을 갔다 오실 경우에 네. 그 해외 지역에서의 어떤 빈대 물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혹시 이제 여행 가방에 묻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을 가지고 귀국했을 때 집 안에서 푸는 것보다 집 밖에서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이제 옷이나 이런 세탁물들은 좀 뜨거운 물로 한 70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화장품이나 집기 같은 것들은 잘 보고 털어내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여행 가방은 큰 비닐백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안쪽 면과 바깥쪽에 그 가정용 에어로졸을 충분히 분사한 다음에 밀봉을 시킵니다. 네네. 밀봉을 해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방치해 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꺼내서 쓰시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해외에서 여행객이 유입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 빈대가 프랑스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데는 그렇게 빈대로 난리가 난 겁니까? 그 우리나라 주거 문화 형태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뭐 한 70년대 이럴 때는 다 온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연탄을 뗐고요. 그 연탄을 떼니까 일산화탄소 때문에 가정해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요를 깔고 자고 장롱에다가 요를 집어넣고 아침에 또 이제 쓸고 닦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나 영국, 뭐 미국과 같은 그런 서구 나라에서는 침대 생활하거든요. 카페트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서 많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빈대가 더 서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선진국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더 심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시작인 것 같은데 네, 네, 전국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 문화가 다 서구화됐어요. 아. 침대 안 쓰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또 뭐 카페트, 소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확산돼서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볼 사진은 독도를 찾은 시민들이 태극기를 힘차게 흔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를 눈으로 보고 울릉도내 독도와 관련 문화재와 기관을 살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울릉도에서 독도로 향하는 유람선. 독도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당일 높은 파도로 배가 독도에 정박하지 못했지만 시민들은 갑판으로 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스카프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시민은 뱃멀미가 심하지만 독도를 직접 눈으로 본 경험이 값지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독도의 날을 기념해 독도 탐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시민들의 표정에서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10월 25일이 어떻게 독도의 날로 제정이 된 건가요? 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발령해 독도를 울릉도 부석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 대내외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국제 판례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무인도였던 섬의 경우 이웃하는 섬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큰 근거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울릉 역사문화체험센터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중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울릉도의 역할이 큰 것 같은데요. 오늘을 계기로 독도의 소중함을 되새겨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깊어가는 가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올라 서울이 12도, 서울이 13도, 광주 12도, 부산 1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대부분 지역이 23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에는 차차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대기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2도, 울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중부와 호남 지방에, 이어서 모레 금요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